공손히 비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모든 돼지는 등급에 상관없이 일요일에 녹색 댕기를 꼬리에 매달 특권을 갖는다는 규칙도 생겼다. 동물농장으로서는 꽤 성공적인 한 해였으나 돈은 여전히 모자랐다. 돼지 교실을 짓자면 벽돌이며 모래, 석회를 구입해야 할 것이고 풍차용 기계류를 사들이자면 또 다른 저축도 필요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본체에 쓸 등장기름과 양초, 나폴레옹의 식탁에 놓일 설탕, 나폴레옹은 살찐다는 이유로 다진 돼지들에게는 설탕 섭취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나폴레옹 설탕에 올린 식탁, 그리고 개비하거나 보충해야 할 도구들, 문, 끈, 석탄, 철사, 고철, 개먹이 비스켓 등도 필요했다. 이 때문에 건초 한 더미와 감자 농사의 일부가 팔려나갔고 달걀 계약분도 주당 600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그의 암탉들은 농장의 암탉수를 겨우 평상 수준으로 유지할 정도의 병아리들만 가까스로 부화시킬 수 있었다. 12월에 줄었던 식량 분배량은 2월이 되자 다시 줄어들어 있었고 기름 아낀다면 축사 우리의 등불은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돼지들만은 충분히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사실 돼지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몸들이 불어나 있었다. 본지의 부엌 너머에서는 존재 시절에도 쓰지 않던 작은 양조실이 하나 있었는데 2월 하순 어느 날 저녁 그 양조실에서 동물들이 여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따스하고 물씬하고 식욕 돋구는 향내가 흘러나와 마당을 타고 온 농장으로 퍼졌다. 보리 삶는 냄새라고 누군가 말했다. 동물들은 그 향기를 허기지게 맡으며 어쩌면 저녁 식사용으로 따스하고 걸쭉한 여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에는 따스한 여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일요일이 되자 이제부터 모든 보리는 돼지들만을 위해 비축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과수원 너머의 목장에는 벌써 보리를 심었다. 그러자 또 소문이 흘러나오기를 요즘 모든 돼지들이 매일 맥주 한 파인트씩을 분배받고 있고 나폴레옹은 하루에 반 갤런을 마신다는 것이었다. 그는 크라운 더비 수프 그릇에 맥주를 받아 마신다고 했다. 하지만 고달픈 일들이 많다 해도 지금 농장의 삶은 과거에 비해 훨씬 품이 있는 것이었고 이는 동물들의 고달픔을 일부 상쇄해 주었다. 농장에는 노래와 연설과 행진들이 옛날보다 더 많았다. 나폴레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른바 자발적 시위라는 것을 열도록 명령했는데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그 시위의 목적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동물들은 일하다 말고 군대식 대형을 지어 농장 군회를 행진했다. 돼지들이 대형을 이끌고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암소들 뒤로는 양들, 양 다음에 암탉, 그 뒤에 거위, 그리고 오리들이 섰다. 대형의 좌우 측면에는 개들이 따라붙고 나폴레옹의 나팔수인 검은 수탉이 선두에 서서 행진했다. 클로버와 복서는 발굽과 뿔이 그려진 녹색 깃발을 양쪽에서 받쳐들고 행진했는데 그 깃발에는 나폴레옹 동무 만세라고 씌어 있었다. 행진이 끝나면 나폴레옹을 기리는 시들이 낭송되고 이어 최근 식량 생산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숫자로 밝히는 스콜레 연설이 있고 이따금 총포 발사가 뒤따랐다. 자발적 시위의 가장 헌신적인 것은 양들이었다. 이 행사가 시간 낭비고 행사를 위해 동물들이 추위에 떨며 한참씩 서 있어야 하지 않은가고 누군가가 불평하면 돼지와 개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런 불평을 하는 동물들도 몇 있었다. 그런데 양들이 기다렸다는 듯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를 큰 소리로 외쳐대며 불평을 잠재웠다. 그러나 대체로 동물들은 그 축하 행사를 즐겼다. 동물들은 그 행사들을 치르면서 어쨌거나 자기들이 농장의 진정한 주인이고 그들의 모든 노동도 자기네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 그걸로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노래와 행진, 스콜러의 통계 숫자 발표와 우렁찬 총포 발사, 수탉의 나팔과 펄럭이는 깃발 등 이런저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들은 적어도 그 시간만은 배고프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똑같으네. 이상하게 어떤 4월이 되자 동물들은 공화국으로 선포되고 대통령 선출이 필요해졌다. 후보는 오로지 나폴레옹 하나뿐이었고 그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같은 날 스노볼과 존즈 사이의 공모 내용을 더 자세히 밝혀주는 새로운 문서들이 또 발견되었다. 는 발표가 나왔다. 이제 보니 스노볼은 동물들이 지금껏 알고 있듯 외양간 전투에서 단순히 무슨 전술인가를 써서 동물들에게 패배를 안겨주려 했던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존주의 편에 서서 싸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인즉 그냥 농장에 쳐들어왔던 인간들을 앞장세워 지휘한 것은 바로 스노우볼이라는 것이었고 그 스노우볼은 인간 만세를 제 입으로 외치며 돌진했다는 것이다. 몇몇 동물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스노우볼의 등짝 부상도 사실은 나폴레옹의 이빨에 물어뜯긴 상처였다고 한다. 여름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 수년간 모습을 감추었던 까마귀 모지즈가 돌연 농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전혀 변한 게 내가 없었고 여전히 일에는 손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전 버릇 그대로 그 슈가캔디 마운틴이라는 하늘나라 얘기도 계속했다. 그는 나무등걸에 올라앉아 검은 날개를 펄럭이며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동물은 누구든 붙들고 1시간씩 그 하늘나라 얘기를 했다. 저기 저 위에 말이야 동무들. 그는 커다란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하곤 했다. 저 걸음은 구름 너머 말이야. 우리 불쌍한 동물들이 영원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편안히 쉴 수 있는 슈가캔디 마운틴이 있어. 자기가 언젠가 한번 하늘 높이 날다가 실제 그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있고 거기서 사시장철 클로버와 아마씨 케이크가 자라는 풀밭과 각설탕이 자라는 울타리도 제 눈으로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말을 믿었다. 그들 생각으로는 지금 그들이 배고프고 몸고 고달픈 이승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어딘가 더 나은 세상이 마땅히 존재해야 한다는 건 너무도 옳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었다. 한 가지 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까마귀 모지지에 대한 돼지들의 태도였다. 돼지들은 슈가캔디 마운틴에 대한 모지지의 얘기가 모두 헛소리라며 경멸조로 말하면서도 그 모지지가 농장에 머물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일도 하지 않는 그에게 매일 맥주 4분의 1파인트씩을 분배해주고 있었다. 말굽이 다 낳고 나자 복서는 여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사실 모든 동물들은 그해 내내 노예처럼 일했다. 농장의 평상시 일가와 풍차 재건이라는 일 말고도 어린 돼지들을 위해 3월부터 문을 연 돼지교실 건설 공사가 있었다. 먹는 것은 시원찮으면서 장시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복서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았다. 일할 때나 일할 때의 복서를 보면 힘이 옛날만 못하다는 기미를 어디에서도 눈치챌 수 없었다. 옛날과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건 그의 겉모습이었다. 가죽은 예전에 윤기를 잃었고 커다란 엉덩이도 살이 빠진 것 같아 보였다. 그런 복서를 보며 다른 동물들은 봄에 새 풀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봄이 오고 나서도 복서는 살이 찌지 않았다. 돌산 꼭대기로 오르는 비탈길에서 온몸으로 거대한 돌덩을 끌어올릴 때의 복서는 그저 오로지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버티는 것 같았다. 그럴 때 그는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하려는 듯이 입술을 딸깍거리긴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클로버와 벤자민이 그런 복서에게 몸생각하라고 다시 권했지만 복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그저 충분한 양의 돌멩이들을 풍차 공사장에 실어다 놓으면 됐지. 그저 그 밖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여름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 복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온 농장에 퍼졌다. 그는 돌멩이 한 수레를 공사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혼자 밖으로 나간 참이었다. 그런데 아닌가 아니라 소문은 사실이었다. 몇 분 후에 비둘기 2마리가 날아와 소식을 전했다. 복서가 쓰러졌어. 옆으로 쓰러져 일어나질 않아. 농장 동물들 거의 절반쯤이 풍차 공사장인 둔덕으로 달려갔다. 거기 복서가 목을 길게 빼고 고개조차 가누지 못한 채 짐수레의 두 굴대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흐려지고 허리는 땀으로 범벅돼 있었다. 입에서는 피가 한 줄기 가느다랗게 흘러내렸다. 클로버가 복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다. 복서, 어찌 된 거야? 괜찮아?
회에 문제가 있나 봐. 복서가 힘없이 말했다. 상관없어. 내가 없더라도 풍차일은 네가 끝내줘. 돌은 꽤 많이 모였어. 어쨌건 내겐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 사실은 내가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다네. 벤자민도 늙었으니 나랑 같이 은퇴하면 서로 동무가 될 거야. 우선 치료부터 해야 해. 누구 빨리 가서 스콜러한테 얘기를 좀 해줘. 클로버가 외쳤다. 다른 동물들이 스콜러에게 소식을 전하느라 즉각 농장 본체로 달려갔다. 클로버와 벤자민만 남아있었다. 벤자민은 복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긴 꼬리로 파리를 쫓아주고 있었다. 15분쯤 지나 스콜러가 나타났다. 그는 동정과 관심을 표하면서 나폴레옹 동무가 농장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 중의 하나인 복서에게 일어난 이 불상사를 비통한 심정으로 전해들었고 치료차 복서를 월링턴의 한 병원으로 보낼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에 동물들은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몰리와 스노볼 말고는 어떤 동물도 농장을 떠난 일이 없고 게다가 병든 동물을 인간들의 손에 맡긴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러나 스콜러는 복서를 농장에 두기보다는 월링턴의 수의사한테 보내어 치료받게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동물들을 쉽사리 설득할 수 있었다. 반 시간쯤 지나 복서는 다소 기운을 차리고 간신히 일어나 절룩거리며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구간에는 클로버와 벤자민이 편안한 집단 잠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 후 이틀 동안 복서는 자기 우리에서 쉬었다. 돼지들은 본체 화장실에 약상자에서 찾아낸 큼지막한 분홍색 약병 하나를 복서에게 보냈다. 클로버는 하루 2번 식사 후에 그 약을 복서에게 먹였다. 저녁이면 그녀는 복서 곁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벤자민은 파리를 쫓아주었다. 복서는 자기가 쓰러진 걸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몸이 회복되면 자기는 앞으로 3년은 더 살 것이고 농장의 큰 목장 한 구석에 마련된 은퇴지에서 하루하루 편안히 지낼 날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자기로선 공부도 하고 마음도 개발할 여가를 난생 처음으로 가져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알파벳의 나머지 22글자를 끼치는데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벤자민이나 클로버로선 일이 끝난 다음에야 복서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복서를 실어갈 유괴마차가 온 것은 한낮의 일이었다. 그날 무밭에서 돼지 한 마리의 감독을 받아가며 무떡잎을 뜯어내고 있던 동물들은 농장 축사 쪽에서 벤자민이 목청껏 소리 지르며 다른 박질로 뛰어오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동물들이 흥분한 벤자민을 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니 도대체 벤자민이 다른 박질을 치는 걸 본 적도 그게 처음이었다. 빨리 하고 벤자민은 고함을 질렀다. 빨리 와! 복서를 끌어가고 있어! 동물들은 돼지의 전령을 기다릴 생각도 않고 일제히 일손을 멈추고는 농장 건물 쪽으로 치달았다. 아닌 게 아니라 말 2마리가 끄는 커다란 유괴마차 한 대가 마당에 서 있었다. 마차의 천막 한쪽에는 뭐라뭐라 씌어진 글자들이 보였고 마부석에는 꼭다기가 납작한 중전묘를 쓴 교활한 인상의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마구간에는 복서가 보이지 않았다. 동물들은 마차 주위로 몰려들었다. 잘 가게 복서, 잘 갔다 와 하고 동물들은 외쳤다. 이런 멍청한 바보들 같으니. 벤자민이 동물들 주위를 깡충깡충 뛰면서 작은 발부로 땅을 구르며 소리쳤다. 이 바보들아, 마차에 써놓은 저 글자들이 보이지도 않아? 그 말에 동물들은 주춤하면서 소리를 죽였다. 염소 뮤리엘이 글자를 더듬거리며 읽어보려 하자 벤자민이 그녀를 제치고 나섰다. 동물들은 죽은 듯 침묵하고 있는 동안 그는 글자들을 읽어내려왔다. 엘프리드 시몬즈, 말 도살업 및 악교 제조, 월링턴 소재, 가죽과 골분도 취급함, 계집도 공급. 아 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복서가 테마 도축업자에게 끌려가는 거야. 동물들에게서 공포의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마부석의 남자가 말잔등을 채찍질하면서 마차는 시끄럽게 마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모두 마차 뒤를 따라가고 있는 대로 목청을 돋고 소리질렀다. 클로버가 동물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섰다. 마차는 이미 속력을 내고 있었다. 클로버는 뜀박질 속도를 내기 위해 뚱뚱한 네 발에 힘을 모은 끝에 간신히 구보로 뛸 수 있었다. 그녀는 복서! 하고 소리질렀다. 예! 복서야! 복서! 그러자 그 순간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들었다는 듯 코 밑에 흰줄이 난 복서의 얼굴이 마차 뒤에 조그만 창문 앞으로 나타났다. 예! 복서야!
클로버가 무섭게 소리쳤다. 복서, 거기서 나와. 빨리 나오라고. 널 죽이러 가는 거야. 다른 동물들도 빨리 나와, 복서, 빨리 나와 라며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마차는 이미 속력을 내면서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복서가 클로버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문에서 사라지더니 발굽으로 탕탕하고 구르는 소리들이 마차 안에서 시끄럽게 들려왔다. 복서는 마차를 차고 나오려 하고 있었다. 옛날 같았으면 그의 발길질 서너 번에 마차는 박살났을 것이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그에게는 힘이 없었다. 마차 안의 발길질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들리지 않았다. 절망한 동물들은 마차를 끌고 가는 말 두 마리에게 차를 세우라고 호소했다. 동무들, 형제를 죽음으로 끌고 가면 안 돼! 라고 그들은 소리쳤다. 그러나 그 멍청한 말 두 마리는 너무 무식해서 무슨 말인지 영문을 알 턱이 없고 기만 쫑긋 뒤로 젖히고는 더 속력을 내어 달렸다. 복서의 얼굴은 다시는 창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 빗장 5개의 농장 정문을 닫아걸 생각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마차는 정문을 빠져나가 큰 길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복서는 그 후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사흘 후 복서가 웰링턴의 병원에서 말이 받을 만한 치료는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발표가 나왔다. 스콜러가 동물들에게 그 소식을 발표했다. 그는 복서가 임종할 때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어. 스콜러는 한쪽 발을 들어 눈물 한 방울을 훔치며 말했다. 마지막 순간 나는 그의 곁에 있었어. 거의 말할 기운도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내 귀에 대고 말합니다. 풍차 왕궁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말입니다. 전진하시오 동무들 하고 그는 말했어요. 반란의 이름으로 전진하시오.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옹 동무 만세.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 라고 그는 말했어. 그게 복서 동무의 마지막 말이었어. 이 대목에서 스콜러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작은 눈으로 의심에 찬 눈길을 이리저리 던지다가 말을 재촉했다. 그는 복서가 실려갈 때 어떤 멍청하고 못된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동물들이 복서를 싣고 간 마당에 말 도사랍이라는 문구가 씌어진 것을 보고는 복서가 폐마 도축업자에게 넘겨졌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스컬러는 말했다. 그렇게 멍청한 동물도 있다니 믿을 수 없군. 그는 꼬리를 흔들거리고 이쪽 저쪽으로 깡총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아니 그래 동물들은 우리의 경배하는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를 겨우 그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는단 말이오? 스콜러의 설명은 아주 간단했다. 그날 농장에 왔던 마차는 원래 폐마 도축업자의 소유였다가 후에 웰링턴의 수의사에게 팔린 것이고 그 수의사는 미처 마차 천막에 씌어진 옛날 상호들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해는 거기서 생긴 것이라는 게 스콜러의 설명이었다. 동물들은 그 설명을 듣고 크게 안도했다. 이어 스콜러는 복서가 임종할 때 모습을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모수했다. 복서가 극진한 치료를 받았고 나폴레옹 동무는 비용 같은 건 전혀 생각지 않고 값비싼 약을 쓰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듣고 동물들은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복서가 적어도 행복하게 치료를 맞았다고 생각하자 동물들은 동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달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 다음 일요일 회의에 직접 나타나 복서를 찬양하는 짤막한 연설을 했다. 죽은 동무의 유해를 농장으로 가져와 묻어줄 수는 없지만 나폴레옹 자기는 본체 정원에 자라는 월계수로 커다란 화환을 만들어 복서의 무덤에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돼지들은 며칠 후 복서를 기리기 위한 추도 연회를 열기로 했다고 그는 말했다. 나폴레옹은 복서가 생전에 좋아하던 모토 2개를 동물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연설을 끝냈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와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 이 2가지 신조는 이제부터 모든 동물들이 각자 자신의 신조로 채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추도연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날 월링턴의 어느 식품 가게에 마차 한 대가 농장으로 올라와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돼지들의 분체에 전달하고 갔다. 그날 밤 본체에서는 왁자지껄한 노랫소리가 들리고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도 들리더니 밤 11시께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잠잠해졌다. 다음날 정오가 될 때까지 본체에서는 돼지 한 마리도 부시럭거리지 않았다. 소문이 나돌기를 돼지들이 어디에선가 돈이 생겨 위스키를 한 상자나 사서 마셨다는 것이다. 10. 여러 해가 흘렀다. 계절은 왔다가 가고 동물들의 짧은 생애는 빠르게 사그라졌다. 농장에서는 클로버와 벤자민,
까마귀 모지즈, 그리고 돼지 몇몇을 빼고는 반란 이전의 옛날을 기억하는 동물이 없었다. 염소 뮤리엘은 죽고 블루벨, 제시, 핀처 같은 개들도 죽었다. 존즈도 죽었다. 그는 영국 땅 어딘가의 술꾼 수용시설에서 숨을 거두었다. 스노우볼은 잊혀졌다. 복소도. 그를 기억하는 몇몇 동물이 있을 뿐 잊혀진 존재였다. 클로버는 이제 관절이 굳어지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분비물이 흘러내리는 늙고 뚱뚱한 앞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은퇴 연령을 벌써 2년이나 넘긴 나이였지만 동물농장에서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는 동물은 지금껏 하나도 없었다. 목장 한 구석을 떼어 연로한 동물들의 노후 은퇴지로 한다는 얘기는 쏙 들어간 지 오래되었다. 나폴레옹은 몸무게 24스톤의 성숙한 수태지가 되었다. 스컬러의 눈이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이 쪄 눈을 뜨자면 한참 애를 써야 했다. 늙은 당나귀 벤자민만이 거의 옛 모습 그대로였다. 주둥이 있는 데가 조금 더 희끄물에 색이 바래고 복서가 죽은 뒤로 더 침울하게 말수가 죽은 것 말고는. 농장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증가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새 식구들이 많이 불어나 있었다. 많은 동물들이 새로 태어났는데 그들에겐 반란이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흐릿한 전통일 뿐이었다. 새로 사들여온 동물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 농장에 오기까지는 반란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농장에는 클로버 말고도 말 3마리가 더 있었다. 그들은 몸에 날씬하고 일 잘하는 좋은 동물들이었지만 보통 우둔하지가 않았다. 셋 중에 하나도 알파벳의 A나 B 두 자 외에는 깨치지 못했다. 그들은 그 옛날의 반란 얘기나 동물주의의 원리에 대한 얘기라면 듣는 대로 다 믿었고 특히 클로버가 들려주는 얘기에 대해선 더 그랬다. 그는 클로버를 부모 섬기듯 했지만 자기네가 들은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는 의심스러웠다. 농장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번성하고 조직도 더 잘 되어 있었다. 필킹턴에서는 밭을 2군데나 사들여 농장 규모도 커졌다. 풍차는 드디어 성공리에 완성되어 탈곡기며 건초 떠올리는 기계도 들여오고 건물도 여러 채가 새로 들어섰다. 중개인 현퍼도 자기 소유의 경마차 한 대를 장만했다. 그러나 풍차는 전기 동력을 생산해내지 못했고 주로 옥수수를 쌓는 방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거기서 생기는 현금 소득은 아주 짭짤했다. 동물들은 그런 풍차를 한 군데 더 세우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게 완공되면 동력발전소가 거기 설치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때 스노우볼이 동물들에게 불어넣었던 호사스러운 꿈, 즉 전기가 들어오는 축사우리, 냉온수 시설, 주 3일 노동제 그런 것들은 일체 입에 오르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들은 동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동물들의 참다운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근검한 절약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그는 말했다. 말하자면 농장은 그 자체로는 전부 다 부유해졌으면서도 거기서 사는 동물들은 하나도 더 잘 살지 못하는, 물론 돼지와 개들은 빼고 그런 농장이 된 것 같았다. 돼지와 개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일성 싶었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식의 일이 있었다. 스콜러가 노상 설명하듯이 돼지들에게는 농장을 지휘 감독하고 조직하느라 일이 끝도 없이 많았다. 그런데 그 일이란 대부분 다른 동물로서는 무식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스컬러는 돼지들이 매일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면 그 노동은 서류 파일이나 보고서나 의사록이나 각선이 하는 신비한 것들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것들은 글자를 빼곡하니 써놓는 커다란 종이들로서 일단 글자로 꽉 차고 나면 그 종이들은 아궁이로 들어가 불살라지는 것이었다. 스컬러는 그 일이 농장의 복지를 위해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돼지나 개들이 자기네 먹을 식량을 제 손으로 생산하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농장에는 개돼지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의 식욕은 언제나 왕성했다. 다른 동물들의 삶은 그들이 알기로는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이었다. 그들은 늘 배가 고팠고 잠은 지푸라기 위에서 자고 물은 웅덩이 물을 마시고 눈만 뜨면 밭에 나가 일해야 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파리 등살에 시달렸다. 나이 든 동물들은 때때로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존재를 막 쫓아내고 났을 때의 그 반란 초기의 농장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더 못했던 것인지 기억해보려 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들로선 지금의 삶을 견주어 비교해볼 건덕지가 없었다. 스컬러가 읊어대는 통계 숫자 말고는 어디 의존할 자료가 없었던 것이다. 그 통계 숫자를 보면 언제나 모든 게 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였다. 동물들로선 전혀 풀 길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으로선 동물들이 그런 걸 생각해보며 앉아있을 틈도 없었다. 오직 늙은 당나귀 벤자민만은 자신의 긴 생애를 한 토막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인즉 지금의 사정이 옛날보다 더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해지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과 고생과 실망은 삶에 바꿀 수 없는 불변 법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 각자는 동물농장의 명예로운 일원이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다. 영국 땅 전체를 통틀어 동물들이 소유하고 동물들이 운영하는 농장은 아직도 그들의 그림 그 동물농장 하나뿐이었다. 이런 어린 새끼들은 물론 10마일 혹은 20마일밖에 다른 농장에서 들여온 신참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자기네 농장이 단 하나뿐인 동물농장이라는 사실에 거듭거듭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총이 발사되고 녹색 깃발이 개양대 끝에 펄럭이는 걸 보고 있느라면 그들의 가슴은 한없는 긍지로 가득 차오르고 그러면 얘기는 언제나 그 옛날의 영웅시대 즉 존재를 추방하고 7계명을 만들고 큰 전투에서 인간 침략자들을 무찔렀던 그 옛날로 되돌아가곤 했다. 그들은 옛 꿈의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늙은 메이저가 예언했던 그 동물공화국, 영국의 모든 푸른 불판에서 인간의 발길을 몰아낸 다음 세워질 그 동물공화국의 끝 꿈도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 언젠가 그 공화국의 날은 오리라. 비록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쩌면 지금 생존해 있는 동물들의 살아생전에는 오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날은 오고 있었다. 필시 동물들은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노래 자락도 여기저기서 몰래 흥얼거리고 있을지 몰랐다.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지 못했지만 농장에서 그 노래를 모르는 동물이 없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들의 삶이 고되고 모든 희망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닐지라도 동물들은 자기네가 여러 농장의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배를 줄인다면 그건 인간 독재자들을 먹여 살리느라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건 인간 독재자 그들이 고달프게 일한다 해도 그 노동은 최소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 중에 아무도 두 발로 걷는 동물은 없었다. 어느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했다. 초여름 어느 날 스콜러는 양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 하고는 농장을 한 끝에 지금은 아무 용도에도 쓰이지 않고 있는 미개간지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어린 자작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양들은 스컬리의 감독 아래 자작나무 잎을 뜯어먹으며 거기서 온종일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스컬러는 양들에게 모두 거기 남아있으라 해놓고 마침 날씨는 따뜻했다. 그래서 자기만 혼자 본체로 들어갔다. 결국 양들은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고 그동안 다른 동물들은 농장에서 양들을 볼 수 없었다. 스컬러는 매일 대부분의 낮 시간을 양들과 함께 보냈다. 양들에게 무슨 새 노래를 하나씩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비밀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양들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직후에 어느 날씨 좋은 저녁 일을 끊는 동물들이 막 농장 축사로 돌아오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크게 놀란 듯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동물들은 깜짝 놀라 발을 멈췄다. 클로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동물들은 마당으로 달려갔다. 클로버를 놀라게 한 그 광경을 다른 동물들도 보았다. 돼지 하나가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다. 스컬러였다. 그는 상당한 덩치의 몸뚱이를 두 발로 지탱한다는 것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듯 약간 어색하게. 그러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뒷발로 서서 마당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 다음 순간 돼지들이 길게 한 줄로 횡렬을 지려 본체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모두 스컬러처럼 뒷발로 선 직립 보행의 자세였다. 그들이 두 발로 걷는 실력은 고르지 않아서 다른 돼지들보다 훨씬 더 잘 걷는 돼지도 있고 한두 돼지는 걷는 꼴이 위태로워 지팡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자빠지는 녀석 없이 모두 제대로 마당을 걸어다녔다.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는 소리와 검정 수탉의 날카로운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윽고 나폴레옹이 거만한 눈길로 좌우로 던지며 걸어나왔다. 당당하게 선 자세였다. 개들이 그의 주위를 뛰어다녔다. 나폴레옹은 윗발굽에 회초리를 들고 있었다.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놀라고 겁먹은 동물들은 줄지어 천천히 마당을 걷고 있는 돼지들의 긴 행렬을 지켜보며 한쪽에 몰려 서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거꾸로 선 것 같았다.
첫 번째 충격이 웬만큼 가시고 나자 동물들은 개들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는 그 오랜 세월 몸에 붙은 버릇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항의를 좀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이 한순간 퍼뜩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무슨 신호를 받기라도 한 듯 양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여 우렁차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양들의 외침은 5분이나 계속됐다. 그들이 잠잠해졌을 때는 이미 돼지들이 본체로 돌아가 버린 뒤라 항의고 뭐고 제기해볼 기회가 없었다. 당나귀 벤자민은 누군가가 자기 어깨에 코를 비비는 걸 느꼈다. 돌아보니 클로버였다. 클로버의 늙은 눈은 더 흐릿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벤자민의 갈기를 끌어 7계명이 있는 헛간벽 쪽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잠시 그들은 흰 글자들이 씌어진 검은 타르벽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이젠 눈이 보이지 않는군. 한참 만에 클로버가 말했다. 젊었을 때도 난 저기 쓰여있는 글들을 읽지 못했어. 그런데 저 벽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7계명이 그대로 있긴 있는 거니? 벤자민은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자신의 규칙을 이번 한 번만은 깨기로 하고 벽에 씌어있는 글자들을 클로버에게 읽어주었다. 7계명은 오간데 없고 단 하나의 계명만이 거기 적혀 있었다. 그 계명은 이러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이렇게 씌어 있었다. 그 후로는 이를테면 다음날 농장 일을 감독하러 나온 돼지들이 하나같이 윗발급에 회초리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또 돼지들이 라디오를 사고 전화를 놓을 계획이며 존 불이나 tit 비츠나 데일리 미러 같은 신문 잡지들에 정기 구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입에 파이프를 물고 본체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그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그랬다.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돼지들이 본체 옷장에서 존주의 옷들을 꺼내 입고 나온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나폴레옹 자신이 검정 코트에 반바지 사냥복에 가죽 각반 차림으로 나타난 것도 또 그의 총애를 받는 남태지가 옛날 존주 부인이 일요일이면 입던 물결무늬 비단 옷을 걸치고 나온 것까지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경마차 여러 대가 농장으로 올라왔다. 근처의 농장주 대표단이 동물농장 시찰에 초대된 것이었다. 그들은 농장을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무얼부동간에 보는 족족 큰 존경을 표시했다. 특히 풍차에 대해서는 그랬다. 동물들은 무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동물들로선 돼지들을 더 무서워해야 할지 아니면 인간 방문객을 더 무서워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본체에서는 요란한 웃음소리와 고성방가하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인간과 동물의 음성이 뒤섞인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동물들은 갑자기 호기심이 동했다. 동물과 인간이 처음 평등한 자격으로 만나는 자리 아닌가. 그러나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동물들은 궁금했다. 그들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본체 정원으로 기어갔다. 본체 정문에서 그들은 더럭 겁이 나 잠시 멈칫했지만 클로버가 그들을 끌고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발끝으로 걸어 본체 가옥으로 접근했고 키가 큰 동물들은 목을 빼고 응접실 창문 안을 기웃거렸다. 응접실에는 농장주 6명과 돼지들 중에서 또 급이 높은 명사돼지 6이 기다란 탁자 주위로 앉아있는 게 보였고 나폴레옹